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건전한 일본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단히 부러워하죠. 최근 10년간에 벌써 2번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일본은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한국인의 우리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동체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번 대선을 보면서 한국의 투표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라죠. 일본은 선거 투표율이 50%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한국은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선이 거의 축제거든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부러운. 사실 일본 사람들이 대체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그 변수겠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수의 일본 사람들이 일본 지배층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에 대해서 좀 우월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좀 깔보면서. 그리고 일본 지배층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 여기에도 상당 정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일 좋았죠. 만만하고 말 너무 잘 듣고 굳이 뭐 압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일본을 위해서 외교를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 또는 뭐 친일 외교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중심에 놓은 실용 외교 내지는 국익 외교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경계를 많이 했죠. 윤석열이 탄핵 안 당하기를 바라는 일본 사람들도 있었고, 이재명 당선이 아니라 김문수의 당선을 바라는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막상 당선되고 나니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경계를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건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하는 쪽이죠. 그래서 일본의 여론은 전반적으로 좀 경계하고 걱정하는 쪽이 있지만,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환영하고 부러워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집권층이 된 기시다 내각인가요? 그쪽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은 과거의 일본의 지배층과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 일본 지배층은 거의 뭐 미국에 맹종하는 외교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내각은 트럼프가 당선된 걸 예견하면서 진작부터 트럼프가 당선되면 분명히 고립주의 외교를 할 테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일본이 미국의 좀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자. 사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거의 미국의 영향권에 복속돼서 사실 자체의 군대도 가지지 못하고 있죠. 자위대라고 뭐 군대에 버금가는 무장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체 이제 군대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또 미국의 거의 눈치를 봐가면서 미국 밑에서 사실은 부하노릇을 해온 상황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미국의 전쟁에서 졌긴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젠가는 미국을 이기겠다 하는 복수심도 가지고 있어요, 군국주의자들은.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가 이번에 만들어진 일본의 새 정부 내각은 그거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이번 기회에 일본도 미국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자, 독립국의 지위를 좀 차지하자, 트럼프 때를 이용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 중국과도 관계를 계속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북한과도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외교 방침을 대폭 바꿨고요. 러시아하고도 계속 우호관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트럼프를 위해서 막 뭔가 다 해줄 것처럼 알랑알랑거리지만 뒤에서 실속을 차리고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성향, 뭐 한국에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을 텐데, 한일 간에 좀 협력을 할 만한 점도 있죠. 예를 들면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같은 데에 공동으로 같이 대응을 한다든가 하는 쪽에서는 일본도 예전보다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 협력할 여지가 있는데, 또 일본이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추구한다, 자율성을 추구한다 할 때 그 목표가 문제가 있죠. 이 일본은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아시아의 맹주, 군국주의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대동아 공영권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 보려는 그런 이제 꿈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군사 강국화되고 군국주의화되면 그 첫 번째 공격 대상은 한국이에요. 항상 그랬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이재명 정권과 상당한 정도로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협력의 가능성도 일부 있고 갈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좀 다수의 좀 군국주의 성향을 가진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위법한 것이다, 내지는 감성적인 것이다, 이성을 앞세우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인 그런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건전한 일본인들, 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건전한 일본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단히 부러워하죠. 일단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집권자를 끌어내렸다는 사실 자체를 부러워합니다. 일본은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자민련의 장기 집권도 문제지만 그 이전도 돌이켜보면 일본은 그런 역사가 거의 없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도자를 교체하고 정권을 교체한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영주들 간의 싸움, 다툼,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됐지 백성들의 항쟁에 의해서 교체된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한국은 과거의 봉건제 시대 때 뭐 지금처럼 왕을 끌어내린 적은 없지만 어쨌든 끊임없는 민중 봉기, 뭐 백성들의 어떤 밀란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이 정치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벌써 여러 차례 대통령을 끌어내렸잖아요. 이승만, 그 다음에 군부 독재도 물러나게 했고, 최근 년 10년간에 벌써 2번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 자체가 뭐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뭐 잘못 뽑을 수는 있는데 잘못 뽑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바로 자기들 손으로 끌어내리는구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측면. 그 다음에 이번 대선을 보면서 한국의 투표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라죠. 일본은 보통 의원 선거, 일본에 뭐 이제 참의원, 의원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그런 선거 투표율이 대체로 50%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일본은 내각제라서 이런 선거에 의해서 사실은 정부가 구성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거의 대통령 선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50 몇 %밖에 안 나온다는 건데, 한국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78인가요?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높은 투표율.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부러움이 있고, 한국의 대선이 격렬한 싸움만 있는 건 아니고 같은 진영 내에서의 대선 유세 같은 걸 보면 거의 축제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 축제 문화, 시위를 축제처럼 하는 이 문화, 이게 탄핵 때부터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부러운 어떤 시위 문화라 그럴까요? 일본은 예전에 수라는 학생운동이 한번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나중에는 막 총싸움까지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뭐랄까요, 엄숙하고 좀 무섭고 공격적이고 좀 그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옛날에 이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물리적으로 강하게 진압할 때에는 한국도 화염병이 등장하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국은 그 과정에서도 같은 쪽 사람들이 모이면 굉장히 축제 문화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예전에나 지금이나. 그게 절정에 이른 것이 박근혜 파면 이후, 탄핵 이후 지금까지의 이제 촛불항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런 것도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럽죠.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고 한 번 안 내고 약탈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리도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면서 즐기고 부러워하는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표 방송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개표 방송을 너무 재밌게 한다. 마치 스포츠 중계처럼 한다. 이런 것도 부러워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개표 방송이 이렇게 화려해진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표 방송도 점점 진화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한국인들은 이 정치를 일본 사람들처럼 좀 무관심하게 대하기보다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한국인의 우리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동체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기 개인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원래 우리주의자들이고 우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문제에 관심이 더 높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억제되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일로는 주목하지만 해도 정치적 입장에 따르면 멱살잡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격렬성을 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뭐 나쁘게 발현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또 참여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울 겁니다. 뭐 선거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고,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도장 들고 다니면서 도장 찍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앱을 만들었는데 그 도장을 인식하는 앱을 만들었대나? 그러니까 도장을 없앨 생각은 안 하고 그 유지하는 쪽에서의 어떤 기술 변화만을 추구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는 그 원인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거냐, 디지털에 비해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는 기본적으로 뭐 전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반면에 혁신, 뭐 신기술 이런 걸 좀 꺼려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문화다. 그러니까 보수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복종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권위에 대한 복종, 집단에 대한 복종 성향이 한국인에 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종 성향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전통적으로 만들어져 왔냐면, 지배층에서 와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와 문화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조화, 화합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던 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으면 괜히 평민이 양반 되려고 그러거나 천민이 평민 되려고 그러거나 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신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는 게 조화다. 집단의 조화를 이루는 거다. 또 심지어는 직업도 그래요. 직업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식이에요. 딴 직업, 그런 자유 없어. 너희는 그냥 가문 대대로 그 직업을 종사하면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것이 와에 도움이 돼, 집단의 화합에 도움이 돼, 뭐 이런 지배층의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복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 또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또는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전반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두려워하죠. 자, 이게 아날로그 문화를 계속 붙들고 있는 전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꼭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일본 사람들 성향 자체가 그냥 살아오던 대로 계속 살고 하던 일 계속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새롭게 뭔가 도전하고 바꾸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아날로그 문화가 일본에 좀 많이 고착되어 있고, 이건 한국의 디지털 문화하고 크게 대비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디지털 문화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국인의 민족성 중에 하나로 꼽는 인간 중심성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을 대할 때 항상 기준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도움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적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기준이 뭐냐면 규칙이나 전통 같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통에 입각해서 이거는 너무 전통과 대비되는 거다, 안 받아들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통 같은 것도 중요시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 중에서도 사람한테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바로 버립니다. 그 대신 거꾸로 새로운 것인데 이건 사람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럼 바로 수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디지털 문화의 바로미터 역할도 했죠. 신제품의 시험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열려 있어요. 개방되어 있습니다. 타국의 종교를 대할 때도 한국인들은 그랬거든요. 무조건 좋다 싫다가 없어요. 들어보고 이거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요.
도움 안 된다? 그러면 아이 됐어 치워.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런 점에서 변화나 혁신에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일본은 변화와 혁신보다는 전통, 보수 뭐 이런 쪽에서 고착되어 있는 쪽이다라고 본다면,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는 그런 근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선거 때에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개표 좋아하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찍는 펜까지도 계속 혁신된 거죠. 조금씩 문제가 있으면 계속 고쳐요. 그 다음 선거 때 더 좋게. 그래서 이번 편은 뭐 역대급 가장 좋은 이거로 개량이 됐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좋아 그럼 이거 하고, 이 뭐 예를 들면 시스템이 조르륵 수개표보다는 전자식이 좋아 그러면 뭐 부정선거 시비만 막을 수 있다면 그거 하려고 그러고, 그런 데서 거침이 없죠. 일본에서 시가 많아져 봤자요, 이 빈도나 강도에서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선 그 강도로 봤을 때 일단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참여합니다. 일본은 몇천 명 모이면 큰 화제가 되죠. 사람 진짜 많이 나왔다. 한국에서 근데 몇천 명 모였다 그러면 막 실망합니다. 야, 몇천밖에 안 나왔어?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또 일본 사람들은 시위의 주제, 목표에 있어서도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런 건 못해요. 그런 시위는 여태까지 벌어진 적도 없죠. 현대사를 봤을 때. 그냥 뭐 세금 인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좀 지역적인 거 가지고는 많이 하지만, 한국처럼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헌법을 바꾸자 뭐 이런 식의 시위, 군부 독재 물러가라 뭐 이런 시위는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빈도에 있어서도 뭐 비교할 수가 없죠. 한국 사회는 시위가 없는 날이 드물 정도로 시위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그게 시위가 잦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늘어났다고는 해도, 일단 강도, 빈도에서 한국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자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강한 민족성, 특히 우리성. 한국인들은 공동의 목표만 제기되면, 그게 자각이 되면 바로 우리가 돼요. 뭐 심지어는 공항에 가서 비행기표 물릴 때, 예를 들어 연착돼 가지고 뭐 한 18시간 밀린다 그러면 그게 항공사 책임이다. 한국 사람은 바로 거기서 우리가 되거든요. 공동의 목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책이 만들어서 배상받아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밖에 없다 그럽니다, 사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은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 같이 목표가 딱 제기되면 그 순간 우리가 된다든가, 또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된다든가, 또 윤석열의 탄핵 문제처럼 또 정치적 문제가 제기됐을 때 우리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동의 목표만 제기되면 즉각 우리를 형성해서 움직이는 이런 우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회나 시위가 많을 수밖에 없고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성도 그런데요. 일본과는 달리, 일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규칙 중심성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한국은 인간 중심성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권리예요.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짓밟으려 하면 바로 들고 일어납니다. 일본은 그런 것이 좀 약하죠. 그런 점도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힘을 숭배한다면 한국은 도덕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것을 뭐 카레 문화와 부세 문화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곤 하는데, 좀 깊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힘과 도덕의 차이라고 보는데, 일본 사람들은 힘이 세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계를 그냥 인정하는 편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힘으로 지배하는 건 용납 안 합니다. 도덕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인정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도덕적 명분을 상실하면 반드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어도 일어나요, 이건. 근데 한국인들은 이번 시위 과정에서도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 했다, 이런 어떤 도덕적 평가에 기초해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비종교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진짜 종교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처럼 단일한 종교가 전 국민을 지배하고 그런 건 아닌데, 다양한 종교가 일본 사람들을 지배하고요. 특히 신사 문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방팔방에 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신관들이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도 이제 그 중에 하나겠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틈만 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집에도 모셔놓고 종교하고 거의 이제 밀착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로 종교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산업화된 국가 중에선 유일하게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이 또 시위나 집회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배경도 되죠. 한마디로 종교적 교리, 종교의 권위 이런 걸 내세워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시위에. 오히려 종교인들까지 시위에 동참하는 쪽이에요, 한국은. 자, 그런 점에서도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과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비관적인 성향이 있다면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낙천적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돼서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낙관적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근저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주저하더라도 조금만 분위기가 고조되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잘 나서지 않죠. 자,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는 시위 문화가 더 우수하다. 시위가 더 이제 강력하게 벌어지고 시위 문화도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도덕성에서 한국인들이 좀 우세하다 보니까 시위 문화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고 일어나면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요.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약간 아수라장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럴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도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열리면 반드시 약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미국 교포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기뻐도 약탈하고 슬퍼도 약탈하고 우울해도 약탈한다. 그러니까 그 집회나 시위의 문화가 그 정서가 기쁜 정서가 흘러도 약탈을 하고 슬픈 정서가 흘러도 약탈을 하고 분노가 치솟아도 약탈을 하고 하여튼 약탈은 무조건 일어난다는 건데 방화, 약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일본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게 들고 일어났을 때 보면 이제 분노가 지배 정서라고 볼 텐데 그때 많은 어떤 폭력 사건, 불법 범죄 이런 것도 벌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대규모 항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도덕적으로 고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범죄가 더 줄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80년에 광주도 개헌군을 몰아내고 광주 시민들이 광주를 해방한 다음에 범죄가 없었어요. 기록들을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소위 사회 밑바닥에 있었던 그 조직 폭력배 뭐 이런 사람들이 광주 항쟁에 동참하기도 하고 이웃들과 연대하면서 헌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과거로 더 내려가도 그런 기록들은 계속 있어요. 동학혁명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확인했겠지만 또 일본 사람들도 확인했겠지만 한국의 이 촛불 항쟁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미국만 해도 벌써 지금 총격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반 트럼프 시하면서 한국은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고 단 한 건의 약탈도 없어요. 심지어 청소 전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집회가 끝나면 청소까지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한국인들은 시위나 집회 같은 걸 할 때 도덕적으로 고양되면서 사람들과 더 나누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축제처럼 즐기기도 하는 이런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떻게 보면 시위 문화, 집회 문화를 지금 시전하고 있다. 그래서 K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직접 국민이 집권자를 끌어내리는 것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성숙한 자세로 즐기듯이 축제하듯이 시위를 해내는 이 능력, 이런 문화 이게 K민주주의의 중요한 하나의 자랑거리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전반적인 국제 정세에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지 기자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 위기로 만들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것은 핵심적 요소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한미동맹 강화고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 안보 협력, 그리고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또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넣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북 대화 협력 이 모든 게 다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외교 안보 정책이라고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필요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목표들은 개별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떨어진 것이나 상호 연결 긴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의 초창기라 가지고 청사진을 막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한 인선을 지금 선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이 제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약간 우려하기는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필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는 한미동맹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세 협상도 벌어지고 있고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의 참여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주한미국의 방위비 분담도 높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북 정책에서 한미 공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한미동맹 과제들이 아주 수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점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6월 6일 취임 얼마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에게 시도를 걸었고 그런데 이후 벌어진 양상을 보면은 조금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게 6월 16일에 17일에서 캐나다에서 G7 회의가 있었는데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 때문에 급하게 귀국하는 바람에 그렇게 못했고 그리고 또 같은 달 6월 24, 25 네덜란드에 있었던 나토 회의는 한국이 빠졌습니다. 당시 빠졌던 이유가 중동 정세를 들었는데 이란 공습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 일본과 호주도 빠져가지고 한국이 빠진 사실이 크게 부각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한 내막을 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해결을 반대하는 그 집권 세력의 내부 목소리가 컸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취재가 될 경우 여러분께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려되는 정황이 또 미국에 있었는데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바로 이제 있고 난 다음에 백악관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하자 그냥 뭐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는데 미국은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간섭과 영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 뭐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을 껴넣어가지고 그 당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이 배경에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있다고 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당한 강경 대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국이 중국과 괜히 한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가 불만스럽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가지고 레빗 대변인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이런 성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가 막 있었는데 축하하는 문장은 단 한 군데도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 나섰고요. 트럼프의 자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극우적 인사죠. 극우 인사 로라 루머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된 시점에서 한국의 명복을 빕니다. RIP 사우스 코리아 이런 또 글을 올려가 논란이 됐는데 이런 레빗이나 로라 루머의 언행들을 보면은 미국의 마가 집권 세력들의 일부가 아직도 한국을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런 정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에 대해서 특히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숙제가 있는데 갈 길이 쉽지 않고 험난할 것이라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 외교의 방향을 잘 세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으로 실용 외교에 대한 견제가 있을 수 있고 한국의 집권 세력에 대해서 한국 여당과 내부에서 견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외부 미국에서의 난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이 장벽을 우리 대통령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전자권 전환 등으로 시끄러운데 아직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한미 정상회담은 통상적으로 이제 양측이 조율을 해가지고 사전에 공지가 되는데 공식 발표 전까지는 구체적 일정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늦으면은 올 11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때 가능할 것인데 이게 상당히 늦죠. 정부 입장은 그보다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이전에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지금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인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최대 25%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 한미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최종 협상에 돌입한 상태인데 이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 일정이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에 위성락 국가안보시장이 워싱턴 DC를 찾아와가지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의 했던 협의 중 핵심 의제 중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
이었습니다. 위 성낙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공감한다. 그래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다음 달 1일, 8월 1일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란이 지난 오늘이 며칠이죠? 7월. 이 녹화가 이루어지는 게 7월 18일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강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8월 1일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타격 동력이 될 수 있고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트럼프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 직접 대면 협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또 선호하기 때문에 그 반면에 다자안보 무핵환원을 한 번에 협상을 하면서 한국이 한쪽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압박이 강하게 올 수 있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이 톱다운 그리고 직접 정상과 직접 합의로 실마리를 푸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한꺼번에 패키지 딜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정상회담이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 진짜 안 좋을 경우에는 11월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나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속도보다 내용이 먼저라는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 때문에 트럼프는 당장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에서 한미 간의 이견 차이가 상당히 크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우선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참석에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직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중국이 9월 3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행사를 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현재 7월 18일 분위기는 대통령이 불참하는 쪽 가닥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통상 안보로 연결한 패키지 협상이 진행 중인데다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죠. 그런데 9월 3일 날 또 중국가 와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죠. 그래서 이것을 의식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불참이라고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됐습니다. 발표는 안 한 상태지만 그렇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신에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어 있고요. 고위급 인사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왜냐면은 3부 인사의 의전 순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측에부터 체면을 세워주면서 효과를 누린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됩니다. 중국의 열병식은요, 제2차 세계전이 끝난 중국의 입장에서 끝난 게 1945년 9월 1일인데 9월 3일을 항일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주년인데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주년이라 가지고 5년, 10년 단위 꺾어지는 해에 대해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8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 정승절 행사를 크게 열려고 하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요즘에 실각설이 많이 돌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전승절 행사 때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각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번 행사를 통해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밖에도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 그리고 전직 정부 요리, 고위급 관리, 국제기구 주요 책임자 이런 사람들 대대적으로 초청하는데 일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초청했다고 초청도 검토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고요. 이 대통령이 불참적으로 가닥을 잡은 거는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칠 요소들을 고려했겠죠. 아시다시피 아직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 그리고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때 사례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이끌어냈을 때는 이런 판단에 전승절 행사에 민주주의 국가는 유일하게 참석했었죠. 그래서 천안문에 올라왔었는데 이후에 중국의 전형적인 태도는 별 입장전은 전혀 없고 한미 관계만 일정 수준 아주 급냉해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압력을 넣었을 때 한국이 순순하게 응한 것은 물론
한국의 미사일 방어의 핵심 요소로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2015년에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11일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죠. 그때 정규재 전 주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정상전은 안 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약간 오버한 것 같다 이렇게 답했다 이런 말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트럼프가 간다면은 나도 갈 수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여튼 간에 당초 중국도 한국을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것도 물론 뭐 오면 좋겠지만은 굳이 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한국을 한번 흔들어보고 한미 간의 틈새를 좀 벌려놔서 이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의원이 이번에 전승절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번 밝힌 적이 있죠. 그래서 한국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어떤 국론 분열 같은 것도 유도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해야 할 외교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국이 예전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의 전략적 모호성, 국익을 우선한 정책적 모호성을 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이게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 일명 샹그릴라 대화라는데 여기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그리고 미국과는 국방 경력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중 경제 의존은 긴장 또는 갈등의 시기에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키고 결정 권한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안미 경중을 하지 마라.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미 경중의 스탠스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한다. 뭐 이런 노골적으로 나는 진영 논의는 일단 최대한 회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어떤 실리를 따져가지고 절제 리스크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소위 말하는 자주 뽑아드는 동맹파를 적극 기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가 대표적인 동맹파 인사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를 안보실장을 임명한 것은 되게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는 위 실장이 아직 힘이 실려있지 않다 이런 또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정부 내부에서 차근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외부 평가가 있어가지고 약간 우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듭 얘기하지만은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의 보완제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 전제하에서 실용 외교를 펼치면서 특히 미국의 안보에 올인하는 외교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은 중국에게 더 가까이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좀 키워야 된다. 특히 AI나 기후변화, 디지털화 이런 데에서 이런 보편적인 의제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공간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이제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 매단되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나름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충분한 국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은 북유럽의 3국이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이런 포지션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의제에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을 나타내면서 한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그러면은 한미동맹과 아까 말씀드린 한미 안보 협력에 더해서 한국의 레버리지를 더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참조할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실용적인 원칙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죠. 그러면서 외교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 무역은 중국과 협력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거기서 양손 전략이라고 합니다. 양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런 싱가포르는 스스로 일관되게 신뢰받으며 원칙에 따른 국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판 안미 경중은 그냥 기회주의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원칙화된 외교 원칙에 따른 것이다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명한 외교 원칙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 참조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레버리지로 미국과 중국 말고 영내 아세안 국가 있지 않습니까? 아세안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국, 일본을 좀 더 나아가서 중국, 러시아를 더 나아가서 나토나 유럽연합, EU라든지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남방 국가 그리고 인도와 같은 어떤 이런 걸 연계해가지고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현 정부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내세우고 있는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면은 실기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간을 맞춰서 타이밍을 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일본 내 인지도가 변했어요. 군함도 위안부, 독도 문제 등 다소 예민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거를 의식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2일 날 그때 재외국민 투표 첫날인데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 지지자들과 화상회의를 하는데 이때 대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주목을 끌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후보, 당시 대선 후보 당시죠. 일본 정치와 국민은 다르다. 민간 교류와 경제 협력을 확대해 일본과 잘 지내고 싶다. 그리고 뭐 일본의 과거사나 독도 영토 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경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다만 그 문화 교류나 한일 협력에서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일본 문화를 개방한 뒤 대한민국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래서 그것도 이런 본인의 또 경험도 있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몇 번 가봤는데 일본 국민들은 겸손하고 상냥하고 열심히 살고 배울 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긍정적이고 호감이 사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일본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를 맡았던 2023년 8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관련해서 일본은 환경 전범 국가다. 전면전을 선포해라. 뭐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가지고 5월 20일 날 그때 발언을 통해서 이런 반일 색채가 많이 옅어진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일본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왔는데요. 6월 16일 서울에서 주한 일본관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만찬이 있었는데요. 이때 영상 기념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두 손을 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가자 제안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또 이제 일본 도쿄에서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리셉션에서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국과 일본의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교류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제대로 이어가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별도로 나눠서 한일 관계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기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 문제, 군함도라든지 종군 위안부 같은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원칙 그리고 피해자 존중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일본 정부와 사회와 공식 비공식 대화를 계속하면서 상대방 입장도 듣는 그런 경청하는 소통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법적 분쟁 대신에 어떤 기업과 화해라는 기조화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 연구, 뭐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영토 문제, 독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유지하면서 도발이나 자극에는 신중히 대응해야 되고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토 문제를 이외에 해양과학이든지 환경 같은 것은 공동 연구를 진행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제가 감히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피해자 중심의 접근도 계속하면서 경제, 과학, 지방교육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교류를 진행하는 이런 투 트랙을 한번 해서 한일 관계를 더 단단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중동에서 정세가 불안정화했고 한반도 정세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 채널인 더중앙 플러스에서 트럼프와 한국 핵무장론이라는 연재물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값
한 전 정도 내셔서 한번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되나, 해야 된다면 무엇이 걸림돌인가, 핵무장을 안 하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까 한번 같이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여러분께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